다음 소개할 분은 PM하는 트럭 기사, 일명 브람스.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시고 이번에 체험담을 통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또 많은 분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PM하는 트럭 기사 브람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받아.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PM하는 트럭 기사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곳에서 5%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또 주신 우리 최희정 사장님, 그리고 최석일 사장님, 그리고 CL그룹의 많은 리더 사장님,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찌 보면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CL그룹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고, 또 2023년 12월을 불과 2주 남겨놓고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행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러지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핀이 IMM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73년생이고요. 소띠입니다. 소띠. 이제 한국 나이, 얼마 전까지 한국 나이 51살, 김건희 나이로 49살인데 아직도 생일이 안 지났어요.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이 애문살 먹었다고 그러죠. 아직도 그 생일이 안 돼가지고 현재 49살입니다. 전부 고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창에서 자라고 있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경기도 의정부로 올라가서 한 5년 정도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고, 6학년 때 다시 전남 나주로 내려가서 초중고를 전남 나주에서 졸업하고 대학은 강주에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마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가가지고 학사장교를 입대를 해서 전방 5사단 파주 2기갑 여단에서 군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포병 중대장까지 마치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고 월드컵 때였고, 그 당시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부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백종원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백종원 같은 어떤 좋은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호프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호프집을 운영을 했었고, 첫 해 2003년도에인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하이리빙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자생기업인 애터미처럼 그 한국 자생기업이면서 굉장히 그 히트를 치던 그런 하이리빙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처음 배우게 됐고, 굉장히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형의 공간에서만 하는 어떤 그런 자영업의 형태로서만 성공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어떤 무형의 공간에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원균 사장이 아미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하이리빙으로 넘어와가지고 하이리빙에서 이렇게 일본 사업자가 되면서 그냥 확장을 시키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메이 하면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건 자타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기초가 좀 탄탄하게 됐던 것들이 지금 한 20년 지나오면서 많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이렇게 PM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PM을 접하게 됐는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약간 승부욕이 좀 많았고, 그리고 좀 잘 되고 싶다, 1등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허약 체질이었어요. 지금 보기엔 좀 멀쩡해 보이지만 뭐 말도 안 되게 허약 체질이었고, 병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많이 그 활동을 못하고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 많이 지내게 되고 거의 그랬었죠.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목표는 큰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는 어떤 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실패, 이런 좌절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것이 많이 저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나의 그 단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단련이 좀 어려서부터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어떤 저를 좀 철울처럼 만들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 저에게 어떤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거예요. 흙처럼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어른이 돼서도 몸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체력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의 그 건강상의 위기를 겪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덕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2번 정도 이제 장사를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 정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30분, 하루에 30분, 2시간 정도 자고 중간에 다 계속 깨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한 달 정도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힘들었겠죠. 이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선배가 하는 야식집에서 야식을 배우면서 이제 백종원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야식집에 가서 이제 음식도 배우고 이제 어떤 식당을 배우는 거죠. 그것도 체계를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녁 5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가운데 이렇게 골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골이 만져지는 건 뭐예요? 이게 쑥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머리뼈나 얼굴뼈는 다 이렇게 그 여러 조각으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처럼.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골이 생겨가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코 앞쪽을 타고 앞니까지 와서 앞니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죠. 아,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소위 말하는 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 안에 뇌가 있는데 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니까 뇌압이 차가지고 그 골이 붓는 거예요. 그 부어서 올라오니까 그 단단한 뼈를 벌리는 거죠. 그래서 골이 생기고 앞니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극단적으로 그 잠을 못 자고 영양 불균형인데다가 또 술도 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혈변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 멈추지 않고 혈변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막 수시로 벌어지고 그리고 막 그 신체에서 이렇게 조그만 마찰이 있어도 출혈이 생기고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과정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뭐 다 끝났구나 이렇게 다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으로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살자. 그래서 야식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하이바 쓰고 마스크 쓰고 음식 배달하고 뭐 저녁에 은둔해서 살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숨을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인생 한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죽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사람은 근성이나 승부적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내보자 해서 일단 몸부터 회복하자 해가지고 찾아낸 게 요로법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해서 버는 돈도 다 빚 갚는 데 쓰고 뭐 식당이니까 식당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건 자는 건 해결이 됐는데 어떤 건강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요로법이었고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는 게 요로법입니다. 이제 그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이 요로법에 관련된 책이 한 3권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 3권의 책을 사가지고 정독을 2번을 하고 한 2달 정도 고민 끝에 연구 끝에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오줌을 받아 먹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첫 느낌은 뭐였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었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일단은 그 골이 없어지니까 앞니가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신이 나를 버리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개월을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총 6개월을 먹었는데 오줌에서 이제 약간 그 오렌지 주스 맛이 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젊었을 때고 하니까 아이 뭐 옛날에 과거에 그 힘들었던 건 금방 잊어버리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오줌을 끊고 다시 예,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게 요로법을 하려면 술과 음식에 대해서 약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고 하니까 이제 요로법을 끊고 이제 그냥 또 진행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식당 부천에 넘어가서 한 10년 정도 요식업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고 한 10년 전에 다시 제주도에 사업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내려가서 한 8년 정도 수입목재 유통업에 관련된 일을 아는 동생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올레길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세컨하우스 그리고 새로운 건축 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은 좀 시들시들했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건축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밥벌이 할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내려가게 됐던 건데 그 시기도 이제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걸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일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땅도 좀 알아보고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에 집 짓는 건 자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던 일이 집 짓는 거였으니까 건축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집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주위에 그런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 짓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 동생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을 지어서 독립형 펜션을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강원도 원주에 두 필지를 나란히 동생하고 같이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작년 2월에 제주도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1년 동안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아침을 안 먹고 저는 아침 안 먹거든요. 점심 때는 국수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오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나오는 데만 제주도에서부터 육지로 나오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귀찮았어요. 밥 먹는 것도. 그래서 그냥 국수 한 그릇, 고기국수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어디 가나 고기국수는 흔하거든요. 고기국수만 점심 때 먹고. 이것이 이제 몸을 망가뜨린 거죠. 이미 몸이 망가질 준비를 1년 동안 제가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월에 나오면서 겨울을 거치고 작년 2월에 나오면서 한 2, 3개월 거쳐가지고 체중이 한 20kg 쫙 빠져버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서가지고 10분, 20분 일하는 건 고사하고 10분, 20분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쓰러지게 되면 안개가 쫙 밀려오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엄습을 해요. 그러면 그걸 모든 걸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방 문을 열고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누워있는 거, 이불 덮고. 누워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의 의식은 멀쩡하지만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지만 뇌는 나에게 죽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뇌는, 나의 무의식은. 그러니까 실제로 숨을 못 쉬어요.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고 인간의 모든 구멍에서는 물이 나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공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죽기 전에 한 5분 정도, 5초 정도 자기 인생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지나가는데 저는 어디서 이게 딱 쓰러지냐면 7살, 8살 학교 입학하기 전에 쓰러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것은 인간에게 공황장애는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병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나쁜 영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보니까 저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쫙 지나가는데 신이 나를 버렸구나. 두 번째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죠. 근데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살아보려고 한 건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거죠. 어려운 거죠, 정말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PM 주스를 먹고 있었어요, 이미. 한 2년 전서부터 먹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먹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최성희 사장님께서 계속 저를 관리해 주셨죠. 근데 이제 왜 PM 주스를 먹고 있었는데도 아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PM 주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암으로 오지 않고 공황장애로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암으로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몸을 이렇게 갈랐어야 됐고 배를 열었어야 됐을 테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항암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거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공황장애로 와서 이렇게 좀 치유가 돼서 피지컬 몸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비근한 애로 그 당시에 제가 그 20kg 정도 체중이 빠졌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아는 그 한 지인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목줄 유통업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고 체격도 비슷하고 이렇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했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 당시에 저하고 똑같이 20kg 빠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잘 아는 동생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나하고 똑같은 그 어떤 증상이 있었던 그 차부장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두 달 전에 10월달에 담도암이 말기가 와가지고 간의 3분의 1을 절제하셨대요. 간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지금은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요양하는 식으로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그 이 PM 주스는 뭐냐면 PM 주스를 열심히 먹고 있는 한 최소한 이렇게 극단적인 병이나 암으로 죽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패스를 안 했네. 두 번째가 아까 박벌어짐. 첫 번째 요로법을 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박벌어진다. 소리 지르면 박벌어집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 애들 심하게 울면 박벌인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 귀양살이 8년 1년간의 국수말이 20kg의 체중 감소 그리고 공황장애 요거까지 이야기 벌써 해버렸네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오줌도 먹고 PM 주스도 먹고 해서 살았잖아요. 저는 살았다고 보거든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보는데 왜 살았을까요? 왜 오줌이나 PM 주스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어떤 원리가 숨어 있길래 살렸나? 그 전에 다른 그 건강기능식품 저는 살리지 못했어요. 아메이 제품도 먹어보고 애터미의 해몬 제품도 먹어보고 굉장히 저는 먹게 되면 메가로 먹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저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근데 PM은 첫날 먹는 날부터 감동이 있었어요. 오줌도 첫날 먹는 날부터 감동이 있었어요. 회복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PM의 핵심은 영양소 전달 개념이에요. NTC. 새로운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아니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개념, 컨셉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그 흡수되는 영양소가 몸이 세포가 필요한 때 필요한 세포가 있는 곳으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세포로 이동시키는 독보적인 기술 이것이 이제 NTC입니다. 요 뒤에 PTC나 마이크로솔브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밑에 빨간색 글씨로 쓴 PM의 핵심은 NTC와 보상 플랜이라고 했는데 먼저 보상 플랜 먼저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바이너리 방식, 두 줄 방식, 오토바이, 바이사이클,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인데 애터미는 두 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내리는데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는데 대실적에서 1억이 나오고 소실적에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대한 보통 상식이면 1억 1,000만 원에 대한 캐시백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보상 플랜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줄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한쪽 소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캐시백을 해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겠다. 나중에 어떠한 조건이 되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나의 노력으로 일으킨 매출 9천만 원에 대한 캐시백은 누가 가져갑니까? 35%는 그 회사가 가져갈 수 없고 다 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기는 주는데 누가 그 위에 상위 하이핀에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불로소득이죠 일종의. 물론 그분들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사자가 했던 그 어떤 그 노고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하위 사업자에게 먼저 주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가는 게 맞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가버린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아메이는 아무도 못해서 아메이고 애터미는 대실적 소실점을 맞추느라고 애가 터져서 애터미고 PM은 피해자가 없어서 P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상 플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보상 플랜이 왜 중요하냐? 롤프 소로그 소회장님이 처음부터 젊었을 때 PM 사업을 회사를 만들기 전에 화장품 네트워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품 네트워크 회사에서 화장품 네트워크를 했는데 1년 5개월, 1년 지난번 그 일산에서 그 콩그레스 하실 때 그 스피치 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 만에 IMM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저기 밑에 청중 우리 사업자분들이 약간 이제 비웃는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비웃지 말라. 나는 굉장히 탄탄하게 갔다. 이런 게 어떤 스피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 필에 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5년 만에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 회사가. 자기가 3년 6개월 만에 일군 그 네트워크를 불과 1년 6개월이 지나서 5년 만에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소유장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PM인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 과정이 있는데, 신문 기사에서 우연치 않게 코엔자임이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좋은 영양소다라는 것을 보고, 그 광고를 보고 그분과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PM을 회사를 차리시면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게 된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사업을 해보고 직접 자기가 컨택을 해가지고 제품을 컨택을 해가지고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보상 플랜과 NTC 이 회사의 제품이 완벽하지 않으면 30년, 100년 갈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PM은 오래 갈 수 있다. 오늘 이제 보상 플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플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NTC를 넘어가겠습니다. NTC는 우리가 이제 PTC하고 마이크로솔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PTC는 상간이동 촉매 자꾸 그런데 어려운 말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가운데 호자 하나만 넣으면 좀 이해가 돼요. 상호간 이동 촉매예요. 상호간 이동 촉매는 뭐냐면 두 가지 물질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 몸 안의 세포예요. 내 몸 안의 세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영양소예요. 세포와 영양소 간에 원활하게 흡수가 되고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PTC예요. PTC. 그리고 마이크로솔브는 잘게 쪼개는 기술.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보다 더 영양소가 작아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나가지고 그 ATP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게 쪼개는 기술 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세포까지 흡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요게 이제 NTC 기술을 말하는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이 PTC하고 마이크로솔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PTC는 뭐냐? 상간이동 촉매인데, 영양학에서 촉매하면 효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효소는 뭐냐면 촉매제. 이 촉매제가 너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세포와 영양소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효소예요. 효소는 촉매제의 활성화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음식이나 약은 반드시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이 촉매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인체에서 뭐가 하죠? 간만이 할 수 있어요. 간. 이 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질도 받고 뭐 성격도 받고 다 받겠지만, 어쨌든 그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효소를 받는데요. 효소. 유산균 이런 거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생의 인간이 평생에 쓸 효소를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답니다. 그것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아껴서 써야만이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효소를 바가지로 퍼가지고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효소는 그 정도로 인간의 어떤 그 활성화 과정에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간에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장처럼 한 숟가락 가지고 있는 효소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퍼가지고 간에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이 들어왔을 때나 그 대사가 필요할 때 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간은 어떤 기능을 해요? 피를 만들죠. 백혈구나 적혈구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 골수에서 만들고, 기본적인 그 피는 조혈 기능은 간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해독작용을 하죠.
독소, 인체에서 만들어진 많은 독소들,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독소들을 가져다가 간에서 해독을 해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방식으로 효소를 생산해서 25,000가지 정도의 효소를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엔자임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코엔자임이 뭐예요? 코엔자임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옷이에요. 미토콘드리아의 옷.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엔자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도 간입니다. 근데 나이가 한 40 정도 넘어가면요, 간 기능이 떨어져요. 술,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효소는 외부로부터 보충이 돼야 돼요. 코엔자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효소가 든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효소를 아껴 써야 돼요. 그래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팍팍 쓰죠. 무엇을 쓰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과식, 비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뒤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갈조류라고 언급했던 건 뭐냐면, PM 제품 독특하게 이제 그 갈조류에서 이 PTC 이동 촉매를 많이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예. 마이크로솔브 잘게 쪼개는 기술.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이 쓸개 빠진 놈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솔잎만 먹어라 이거죠.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저한테 많이 그래서.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또라이였잖아. 또라이였을 거 아니에요. 또라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빠 말은 절대 안 듣죠. 저는 솔잎만 먹을 게 아니라 스테이크도 먹고 정주영 회장처럼 산삼도 먹고 싶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느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도끼로 밑을 쳐서 눕히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라도 해야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셨겠어요? 아빠가 이제 귓방망이를 날리는 거죠.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뭐냐면 아버지가 저의 꿈을 꺾기 위해서 그러셨겠어요? 아버지도 어려운 그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인데, 여동생은 아직까지 제품만 먹고 사업은 안 합니다. 근데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해봤는데 고생만 하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너 나중에 네 보니까 또 또라이라고 써 있잖아. 내 아들이 그냥 또라이인데 너 똘끼 부리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달라들고 하니까,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정신 차려라. 항상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 쓸개가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큰일 나. 담즙을 만드는 게 쓸개인데, 담즙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담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모든 영양소는 이게 인체로,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 쓸개, 이자, 췌장에서 분비물을 만들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쓸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담즙은 성인 한 명에서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낸답니다. 그걸 액기스로 가지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특히 육류, 단백질이 들어오면 쫙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용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름기 형태로 영양소가. 심지어 우리가 먹는 과일, 야채조차도 인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름성, 지용성인 거예요. 우리는 야채, 과일하면 다 물이지 이렇게 해서 소장에서 금방 흡수될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사과, 배, 요게 좀 약간 좀 기름 같잖아요. 이게 약간 끈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은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주로 흡수를 하는데, 소장은 물만 흡수할 수 있어요. 물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소장까지 가더라도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세포 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담즙을 뿌려가지고 그 지용성 영양소, 기름덩어리 영양소를 코팅을 시켜가지고 물로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까지 보내가지고, 소장에서는 기름덩어리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겉이 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착각하고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포도당이 돼가지고 포도당 형태로 몸을 떠돌다가
그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주면 세포 안으로 그 포도당이 샥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쓸개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나쁜 말을 이렇게 저한테 저같이 훌륭한 아들한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담즙, 그래서 이 PM 제품의 핵심 기술, NTC 핵심 기술은 담즙 없이도 쓸개가 담즙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지용성을 수용화시켜버리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병 든 사람, 인슐린이 파업을 해가지고 등 따라 배 따라 나는 못하겠다. 이걸 더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 때문에, 과로 때문에 일을 시켜도 웬만히 시켜야지. 좀 저녁에 좀 쉬어가며 시켜야지. 계속 24시간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인슐린이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째 등 따. 난 못해. 해가지고 세포문을 안 열어주니까 영양소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포도당 형태의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에서 그냥 소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용성이 많다 보니까 콩팥의 필터를 망가뜨리네. 그래서 투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예, 심지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제 주변에도 처음에 발가락만 잘라내신 분 계셨어요. 발목, 무릎까지 잘라내신 분 계셨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원리인데, 이 PM이 독보적인 이 기술, 오로지 PM만이 가능한 이 기술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요, 현대 과학기술로 콩팥의 필터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실제로 3D 프린터로 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완벽한 필터인데, 콩팥은 걸러내기만 할 수 있습니다. 간은 화학적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가져다가 좋은 그 효소도 만들어서 뿌려주기도 하고, 독소를 가져다가 화학적으로 독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지만 콩팥은 신장은 그냥 필터 기능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의 필터처럼. 그래서 영양소를 걸러가지고 다시 좋은 영양소는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집어넣기도 하고, 넘치는 영양소는 그냥 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요소를 빼요. 요소는 뭐냐면 단백질 대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래요. 단백질 대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마지막 찌꺼기, 이게 요소래요. 요것만 바깥으로 빼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걸러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콩팥이 하는 일은 요소를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빼가지고 부족한 영양소 다시 넣어준다고 했죠. 특히 전해질 영양소를 다시 넣어줘요. 전해질은 뭐예요? 우리가 그 리스토레이트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꽂고 전구 키면 딱 불 들어오잖아요. 일반 물이나든지 타사의 제품들은, 미네랄 제품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는데, 우리 PM 제품은 리스토레이트는 완벽하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미네랄의 리스토레이트의 미네랄 주요 핵심 영양소는 뭐냐면 칼슘, 칼륨, 망간, 구리, 아연, 이런 어떤 금속성 형태잖아요. 그걸 미세하게 1나노미터까지 잘라가지고, 세포분이 4나노미터인데 1나노미터까지 잘게 쪼개가지고 집어넣는 게 이 기술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기가 통해서 전구가 켜진다. 근데 왜 전해질이 중요하냐? 모든 인간의 뇌의 명령 신호는요,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신경, 우리 핏줄이 혈관이 깔려있는 만큼 신경도 깔려있잖아요. 그 신경이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이 없으면 정확하게 명령체계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전해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해질이 너무 과해도 안 돼. 그럼 전기가 빡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없어도 전기가 안 통하고. 그래서 이걸 일정한 양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절을 해줘야 돼. 그 기능을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전해질이 많으면 빼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빼서 다시 집어넣고, 물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펌핑을 해줄 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또 걸러서 빼주고, 하루에 양쪽 콩팥에서 물을 필터링하는 물의 양이 200리터래요. 200리터. 물 한 바가지가 1리터니까 물 한 바가지 1kg라고 봤을 때 200kg 정도의 혈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변은, 우리 몸 외부로 나오는 이 소변에는 좋은 영양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에 모여가지고 소변이 나오는데 이 방광에 가는 이 물은 소변 물은 반드시 콩팥에서만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가지 못해요. 소장이나 대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나요? 보내지 못해. 반드시 콩팥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방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콩팥 전 단계는 뭐예요? 콩팥을 통과하는 전 단계는 혈액이에요. 오줌은 나오기 전에 나의 전 단계 나의 뭐였다? 피, 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원리는 다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오줌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패스하겠습니다. 이 생명수의 원리, 이 PM 주스가 생명수란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이 NTC 기술, PTC와 마이크로솔브 기술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수인데, 그러면 이 PM 주스가 나오기 전에도 인류는 병을 고치고 살았을 텐데 그 전에는 어떠한 물로 어떠한 생명수로 사람이 병을 고치고 살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3대 명약. 우리는 보통 세계의 3대 음료로 알고 있죠. 명약에 과거 2000년 전에는 와인, 티, 공작, 부처 시절에는 차,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는 와인, 포도주로, 그리고 알라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커피로 병을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성이 없죠, 이들이. 왜냐하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통한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것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포도주, 차, 커피라는 음료의 형태로 치료약을 가지고 사람은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의 그 몸이 비교적 깨끗했기 때문에 소량의 약성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원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로와 NTC 이야기인데, 요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줌을 먹는 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상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오줌을 받아서 먹거든요. 근데 왜 그때 먹을까요? 근데 뭐냐면 저녁에 활동량이 가장 적을 때, 그 독소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때에 만들어진 오줌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요로를 할 때 거기서 독소만 걸러내고 영양소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낮에 만든 오줌은 노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만든 오줌에 기본적으로 독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그 독성이 적었을 때 먹는 오줌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그 오줌을 마시면요, PM 주스처럼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엄청 맑아요. 바로 흡수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PTC와 마이크로솔브가 끝난 거잖아요. 마이크로솔브와 PTC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효소화되어 있고 잘게 쪼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인체가 바로 흡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가 열리고 눈이 맑아지고 그걸로 피부 세수를 하잖아요. 엄청 부드럽고, 귀도 청소하고 기지도 안 남아요. 기지도 안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대체의학으로 퍼졌겠죠.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 퍼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어떤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인간의 의식이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요로법을 대체의학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원리인데,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 오줌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TUV 안전 검증을 받았냐고요. 독일 GMP 의약품 제조 표준 기술을 통과했냐 말이에요. 코샤나 한날 인증을 받았냐고요. 안 받았잖아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 것만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NTC가 PM 주스가 실제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한 10배 정도 강한 약성이 있어요. 오줌에 비해. 오줌도 좋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 기회도 없잖아요. 내 오줌만 먹고 내 오줌을 나눠서 먹으면 부를 창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근데 PM 제품 사업성도 있다.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인간의 부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수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간이 많이 오버해가지고, 요번에 그 소 회장님께서 그랬다면서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50%에서 뭐 그 이상 이게 매출이 올랐다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PM 뉴스를 많이 먹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큰 대형마트 가면 일반 동네 구멍가게까지 가더라도 라면, 화장지 동 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뭘 먹을까요? PM 뉴스를 먹죠.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위기가 올 거예요. 기후 위기, 정세 위기, 지정학적 위기에 의한 전쟁, 그리고 우리가 늙음으로써 노후 위기, 그리고 그 AI가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로봇가 많이 나오니까 노동의 위기가 올 거예요. 이 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PM 뉴스가 안전식품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이 2023년도잖아요. 2030년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규모가 한 5조 정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근데 7년 뒤에 2030년대쯤 되면은 25조까지 늘어난대요. 지금 현재 PM이 6천억 정도 매출 올리고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건강기능식품 5조라고 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우리 PM이 1조 매출 간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만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 PM은. 근데 10년 내에 우리 PM이 얼마 정도 갈까요? 전체 25조 건강기능식품 매출 중에서 우리가 한 5조, 한 7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그런데 5년, 10년 뒤에 그런데 그렇게 간다 한들 내 밥상이 없으면 나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조 매출, 5조 매출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나의 네트워크, 나의 밥상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누가 해줄 수 없다. 맞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PM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산은 큰 산, 작은 산이 있지만 산맥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큰 산과 작은 산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보는 산을 가지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 그룹을 가지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 PM을 모르는,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래서 볼 때, 골짜기에서 평지에 볼 때 그냥 큰 산, 작은 산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냥 커다란 산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그룹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밥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산맥이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산맥 안에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부가하면서 지향하면서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화이팅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 2023년 2주 남았는데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